네, 2020년 8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은 중국도 못 다루면서 북한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하고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간의 회담이 있었다. 8월 22일 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8월 23일 청와대에서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한번 한국의 대중외교, 한국이 아니죠,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의 외교 능력을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양제츠, 한자가 참 어려워요. 양자는 알겠는데 이 제자가, 중국 발음으로 제자가 청결하다 할 때, 청소하다 할 때 깨끗할 결자인 건 알겠어요. 근데 치자가 찾아보니까 대나무 지자더라고요. 뭐 악기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대나무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한 대나무란 뜻이겠죠. 뭐 양제츠 씨 사진 보니까 굉장히 선비 같은, 물론 공부도 하고 영국에서 유학한 박사시고 영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니까 선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움직일 때는 중국의 국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죠. 자, 이 회담은 8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점심을 먹어가며 오후 3시 20분까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를 인용해서 양측이 서로 관계를 잘 해나가자라는 그런 인사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합의가 된 것이,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조기에 성사시키자 그랬답니다. 그러나 방안 시기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당국 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자. 그리고 중국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다, 뭐 그런 걸 확인해 줬다. 그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서면 브리핑을 보면서 제가 참 답답하다고 생각한 게, 이 외교의 문서는요, 그때 하노이 노딜 때도 그렇고 싱가포르 회담 때도 미국 간의 합의문도 보고, 또 우리 평양 9.19 합의문도 보게 되면 모든 게 조건문입니다. 뭐뭐뭐 하면 비역한다 이거든요. 항상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금방 이 서면 브리핑에 나온 거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조건이 뭔가 하면은 코로나가 안정되면, 여건이 갖춰지면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코로나가 내년에 안정될까요? 올해 안정될까요? 겨울에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하나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2017년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분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죠. 아주 홀대를 받았죠. 굉장히 홀대를 받았죠. 그 이유는 있습니다. 중국 측 인사는 나오지도 않아서 혼자 밥을 드시고 혼밥을 하시고, 동행했던 우리 모 경제지 사진부장은 중국 경호원들한테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 찍소리도 못하고 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떻게 보면 중국은 가해자인데, 그러한 시진핑이가 우리를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고? 별로 오고 싶지 않겠죠. 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 대통령을 홀대하고 우리 기자를 두드러 팼겠죠. 외교는 그럴듯하게 거짓말해서 싹 피해 나가는 겁니다. 전 참 문재인 정부를 볼 때마다 왜 시진핑의 답방을 그렇게 고대하는지, 오지 마! 올 필요 없어! 이런 소리 왜 못하나요? 한 번씩은 주먹질도 한번 해가면서 하는 게 외교인데, 책상도 꽝꽝 치면서 하는 게 외교인데, 지금 미중 대립이 굉장히 엄혹한데, 이러한 때에 시진핑 오라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오해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미국의 약을 올려갖고 남북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여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작권을 받기 위한 전 단계로서 반미적인 행동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남북 교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라고 보기 때문인가요? 저는 이렇게 의문점 5개, 6개 제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아닌 걸로 보여서 도대체 문정부는 중국 외교에 저렇게 열을 올리지? 왜 저러지? 하는, 바보 아니야?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4년 전이야 벌써, 1월 6일 날 북한이 양강도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규모가 5.1로 나왔었죠. 그때 보도된 언론들을 지금 보시면요, 국정원은 북한은 1, 2,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하루나 이틀 전에 미국과 중국에 사전 통보를 했는데 4차 핵실험 때는 없었다라고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보도했던 언론 기사를 하나 때가 띄워놨습니다. 4차 핵실험 때는 북한이 미중에 통보하지 않고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통보하고 핵실험하는 게 신기하죠.
예, 그래서 외교는 항상 복마전입니다. 때문에 중국 언론은 중국은 굉장히 화를 냈어요. 통보 없이 갑자기 기습을 당했다는 거죠. 중국의 관영 언론이 환구시보가 있는데 대외국령이죠. 자기네 발표를 인용하지 않고 한국 국가정보원을 인용해서 북한은 1, 2,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미중에 사전 통보를 했는데 이번엔 그러한 게 없었다고 한다라고 보도를 했고, 중국 신화통신은 북중 관계를 의식해서 조금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돼야 하고 모든 관련국이 지역의 평화에 안정에 해가 되는 일방적인 움직임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렇게 이제 중국 방침을 보도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기 위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 꽤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기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핵실험을 한 걸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 북한은 왜 통보 없이 중국에 이런 핵실험을 했느냐? 한 달도 안 되는 바로 전에 15년 12월 달에 북한이 모란봉 악단을 베이징에 보냈었죠. 그래갖고 리허설을 했는데 중국이 리허설 딱 보고 이거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귀국해 버렸습니다. 아주 난동을 부리고 귀국했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북한이 막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뭐 핵 보유국으로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공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주 도발적이었던 거죠. 왜 이런 공연을 준비했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잘 지내다가 북한이 화가 났기 때문에 북한을 달래려고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받은 북한은 아주 강력한 도발적인 이런 공연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짜증을 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모란봉 악단 사태가 있기 전에 9월 3일입니다. 2015년 9월 3일 중국이 일본한테 이겼다는 전승절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주 엉터리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 서방 국가 원수 중으로는 국가 원수 중에는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왜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참가했느냐? 물론 착각도 있었지만 고마움도 있었습니다. 고마움은 뭔가 하면은 그해 5월 달에 한중 군사 한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이 한중 간의 군사 한라인을 개설하자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해갖고 하지 못하고 이명박도 하지 못한 거를 박근혜 정부가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시진핑도 우리 국빈 방문하고 이렇게 달달한 한중 관계, 두 정상이 연애한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좋은 관계를 만들고 한중 군사 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중이 같은 편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북한이 팔팔 뛰었죠. 팔팔 뛰어가지고 그걸 달래기 위해서 베이징 공연, 모란봉 악단, 현송월이 그때 왔었어요. 그걸 허가해 줬는데 아주 도발적인 장면을 준비하니까 또 막았죠. 막으니까 그냥 화를 내고 뭐 돌아갔는데, 그리고 바로 핵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니 외교가 굉장히 이 생물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군사 한라인으로 중국과 논의하자고 전화를 걸었는데 한 대여섯 번 걸었는데 그걸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속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북한은 저렇게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래서 1월 13일 날 신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저는 이 연설이 나중에 역사적인 연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뭐 완전히 다 잊어먹힌 연설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즉 사드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역사적인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2월 7일 날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합의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게 합니다. 한미는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했죠. 이것 때문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때까지 박근혜 대통령 중국 가면 박근혜 전기 참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렇게 박근혜 칭송하다가 아주 맹비난으로 가면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촛불 시위가 나오는데 그 촛불 시위를 중국이 부채질하죠. 차이나 게이트, 제가 보도했던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과장된 최순실 사건이 겹쳐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17년 5월에 출범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안보사에서 가장 큰 불행일 수도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앞으로 역사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외교는 어떻게 말하면 떼쓰는 겁니다.
그 사드를 한국이 배치한다고 했을 때 중국은 사드 반대 의견을 주장을 굉장히 세게 해가지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런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사드 배치하는 거는 배치하지만은 그 사드 기지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 즉 새로운 무기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은 모두 중국에 알려준다. 때문에 중국은 지금 대한민국 사드 기지에서 뭔 일이라는지를 다 꿰뚫고 있고요. 그 정부를 거꾸로 역으로 흘려준다면은 이쪽에 있는 종북 세력들은 몰려가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외교는 그렇게 때를 쓰고 이뤄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중국이 허허허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하고 있으니, 북한에 대해 그러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는 외교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1월달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9일날 구구절날 또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때는 문정부 출범하기 전이죠. 근데 이때 중국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은 미국은 통보하지 않은 걸 알았는데 중국은 어땠는지 잘 몰랐거든요. 아마 안 한 걸로 보였는데 그때 양무진 북한 대학교 교수가 나오셔갖고 아마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니어도 조만간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것 정도만 중국에 통보한 것 같다. 그러나 언제 한다는 정확한 통보는 과거처럼 하지 않았다. 과거에 했는데 안 했다. 그렇게 분석을 해줬죠. 그리고 북한은 문정부가 출범한 17년 5월 출범했는데 그 다음에 4개월이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9월 3일이 뭔가 하면은 중국은 소위 말하는 브릭스 국가잖아요.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도, C는 차이나, S는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5개의 나라가 덩치 큰, 인구가 매우 많은 신흥 경제 5개국인데 그런 나라의 정상회담을 중국에서 하고 있을 때 개막하는 날인데 그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역시 미국은 물론 중국에 통보하지 않고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실험은 수소폭탄 터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수소폭탄 터뜨린 걸로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정부는 아주 쫄아가지고요. 이듬해 17년 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열려고 했는데 그게 못 열릴 것 같다고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청하고 북한의 유화 제스처 보내고 별 쇼를 다 했죠. 네, 아주 약한 안보상으로 준비 안 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죠. 근데 2017년이 딱 되자 김정은이 아주 파격적인 남북 유화 제스처가 있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게 하면서 북한의 그 취주학단인가에 딴따라 애들 와갖고 평창올림픽 전에 뭐 분위기 잡고 하더니 평창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김영철이가 와서 아주 천안함 주범이 와가지고 설치고 다니는 걸 문재인 정부는 아주 열심히 허용해줬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과 통일각에서 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평양서도 열고 미북 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세상이 확 바뀌었는데 그럴 때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데 2017년 9월 5일 날 문재인 정부 때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에서 보고를 합니다. 정확한 정보죠.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4차, 5차, 6차 핵실험 할 때 다 중국에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했다. 라고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은 민주당 정보위원, 그때 간사였나요? 아니면 정보위원장이었나요? 김병기 의원, 대외안보정보원법을 만들어 대표 발의한 이 사람. 뭐라고 국정원 발표를 인용해서 북한은 4차 핵실험 때부터 유관국인 미중러에 통보하고 있지 않다. 브릭스와 동방경제 포럼을 앞두고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게 간접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중앙일보는요, 고무렵이 흥미로운 기사를 냈는데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아까 말한 대로 9월 달에 했는데 4월 달에 준비했던 모양이에요. 4월 20날 하겠다고 중국에 사전 통보했었는데 중국이 국경을 봉쇄한다고 아주 겁을 주니까 실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통보 없이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중국과 북한이 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공갈을 토대로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만난다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난다고 하니까 시진핑은 3번인가 불러서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아주 환대를 했죠. 그게 국제정치입니다. 그렇게 처절한 국제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은 너무 나이브하고 순진한 걸 국제정치를 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다시 계속 이어지는 청와대 서면 브리핑 내용입니다. 서훈과 양재철 씨는 뭐 FTA 2단계 협상 과속화하자, RCEP 연내 서명하자, 제3국시장 공동 진출하자,
한국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중국의 1대1로의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발굴하자. 인문교로 확대하자. 당당당당당 뭐 고만고만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서로 합의를 하고 이런 건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는데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제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 정부가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한중 간의 어떤 협력을 얘기했습니다. 서훈 씨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대해 양재천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상당히 저는 위기라고 보는데 중국에 대해서 제발로 찾아온 중국에 대해서 위계적으로 요구할 게 이거밖에 없나요? 지금 중국은 뭔가 다급해서 온 거예요. 그건 미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으니까. 그럴 때 우리한테는 기회인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이 외교 전략이 있는지 되게 의심이 아니라 좀 우습게 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건 북한의 핵이지 않습니까? 그 핵 때문에 남북 교류를 하자는 게 이 정권이니까 한 번쯤은 우리 서훈 씨는 국정원장도 했고 국정원 수습 공채 직원 들어가서 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안보를 아시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양재수한테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하면은 한중이 군사적으로 공동으로 대처하자 이런 제의를 한번 중국에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지금 중국은 동북아에서 유일한 안보리 상위 미사국이잖아요. P5. 그리고 P5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핵 보유국이고 북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으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북핵을 제기 위한 군사적인 행동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중국은 해라라고 촉구를 하셔야죠. 중국이 그걸 못하겠다면 대한민국이 할 테니까 양해할래? 이런 얘기를 서훈 씨는 하셔야죠. 네? 그 중국을 비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볼턴의 회고록 우리나라에 화제가 됐었죠. 우리 문 대통령은 스키조프레니아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뭐 표현했는데 The Long Where It Happened라는 게 그분의 회고록이잖아요. 그 책을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외교적으로 거친 인사를 막 하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외교를 어떻게 이렇게 뭐 밥 먹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훈 실장은. 외교는 우아한 말로 상대국을 협박하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겁니다. 이 외교전 중에 우리가 가장 바보처럼 당하고 처절하게 반성해야 되는 게 한일 합방입니다. 일본은 협박으로요. 총한봉, 전쟁 한봉 안 하고 대한제국을 거저 먹었습니다. 아마 일본 역사상 최대의 외교 승리는 한일 합방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큰 외교 승리는 우리 외교부에 가면 그 서희 동상이 있는데 고려 때 서희가 단판을 벌여서 요나라 소선영의 군대를 돌아가게 하고 강동육지라는 새로운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그렇게 외교하는 겁니다. 이승만 정부도 외교 잘했습니다. 전쟁을 막 치르고 난 상태인데도 막 방공포로 석방하면서까지 미국을 브랭크맨십 배낭 끝 전술을 밀어붙여서 우리하고 미국하고 상대가 돼요 그때. 근데 한미 똑같이 서로 지켜주는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한미 원자력 협정까지 받아내갖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짓밟은 우리 한국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일본하고 한일 기본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흥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이거 문재인 정권이 제일 우습게 보는데 그거 없었으면 문재인 정권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김영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그 시절에 권영애 씨가 국방부 차관 하다가 국방부 장관 하다가 안기부장 했는데 그분의 지시로 러시아 무관으로 간 윤정구 해군 준장을 들들들 볶아가지고 그때 북한하고 소련, 그때 러시아죠. 근데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그 북러 우호 조약에 자동 참전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북러 우호 조약을 파기시킵니다. 이걸 권영희 씨의 주도로 윤정구 러시아 무관이 해냅니다. 대단히 외교적 성과를 거둔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여성 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을 일으켜서 지금 일본 아베 총리의 사과를 받아내면서 위안부 합의를 했잖아요. 이게 외교죠. 근데 문재인 정권도 도대체 외교에서 해낸 게 뭐가 있어요? 두 차례의 남북 정상, 미북 정상 회담 했다 그러지만 하노이 노딜로 완전 말짱 도루묵이 됐지 않습니까?
한중 한일 관계는 여전히 최악이고, 한러 관계는 뭔지도 모르겠고, 한미 관계는 여전히 갈등 중이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북한과의 교류는 완전히 닫혀 있고, 북한 비핵화를 했습니까?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서 통일의 기반을 잡았습니까? 외교의 핵심은 국방이거든요. 국방은 지금은 이제 국방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부도 하는데, 정보기관이 과거에는 보게 되면은 2차 대전 때 보게 되면 중요한 어떤 삼국 주축국 협정 이런 거 같은 거는 되게 무관부가 많이 했어요. 국방부가 많이 했다고요. 외교부가 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도요. 지금은 국방부보다는 정보부가 더 많이 외교를 합니다. 외교부는 사실 껍데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훈 씨는 권영희 씨처럼 국정원장 출신인데 왜 북한 중국 관계를 비트는 외교전을 못 하시나요? 지금 중국은 미중 대립 때문에 아쉬워서 양채철을 보낸 건데, 그럴 때 우린 밀어붙여서 뭘 찾아내야 되죠. 근데 문정부는 처음부터 중국에 지고 들어갔어요. 이번에 양재철 보내기 전에 중국 국제방송인 CGTV는 8월 19일 한반도 문제가 양 의원 방안이 핵심 문제가 될 것이다. 즉 한국은 별 내용 안 꺼낼 것이다 하고 딱 의제를 한정해 줬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교전에서 의제를 정하는 건데, 의제 선정에서부터 문재인 정부는 밑을 기고 있습니다. 양재철은 부산에 오기 전에 8월 19, 21일간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중국인들이 이끌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관유 전 총리나 리센용 다 중국계 사람들이잖아요. 중국어 쓰이고 또 중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싱가포르가 미국도 통하지만 중국과 가까우니까 이제 그나마 해볼 수 있는 데죠. 외신들은 양재철가 싱가포르와 항구를 잇따라 방문하는 것은 미중 관계, 한반도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이미 분석을 다 해놨는데, 미국이 영토와 주권, 경제 등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공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국 간의 외교 경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해줬으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 걸 요구를 하면서 중국의 요구를 받아줘야죠. 중국 요구만 들어주냐 이겁니다. 양재철은 싱가포르 방문했을 때 리센용 총리에게 중국은 경제 세계와 국제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다라면서 미중 갈등을 격화하는 미국을 비난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요구할 거 아니죠. 아쉬워서 오는 건데. 시진핑 주석 한국에 오라는 그런 아젠다라 내걸지 말고요. 중국이 조건문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그걸 못 하겠으면은 지금 북중 간의 우호조약에도 자동 참전 조항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때리면 중국은 자동 참전해서 북한을 지원하게 돼요. 근데 우린 중국과 지금 평화관계,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참전 조항이 담긴 북중 우호조약을 파기해라. 이런 주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훈 실장. 같은 경락고 출신이지만 문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만도 못한 외교를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요, 항상 아쉬울 때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2010년에 우리가 천안함 사태를 당했죠. 근데 11월에 연평도 포격전을 또 당했죠. 그때 우리가 북한 때릴 걸로 봤어요. 한미 서해에서 연합훈련 한다고 하니까, 그럼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중국이 불리하니까 그때 중국이 다이빙거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서울로 급파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파견했는가 하면 그해 11월 27일 오후 3시에 한국에 갈 테니 서울공항을 비워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다음에 15분 후에 비행기 탔습니다. 그리고 내려갔건 이명박 대통령 만나야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아주 무례하죠. 우리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도착 15분 전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북경공항 비워라 하고 타고 간 다음에 내리자마자 시진핑 주석 만나야 되겠다면 만나줍니까? 근데 이명박 정부는 속도 없이 만나줍니다. 근데 그때 이미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응징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이빙거 만나갖고 뭐 할 얘기가 없었죠. 예. 중국은 급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때 우리가 때린 줄 알고 왔던 거죠. 이번엔 중국이 아쉬워서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활용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실세입니다. 총리가 이끄는 국무원은 아바타, 공산당의 아바타죠. 중국 공산당의 핵심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고요. 상무위원회에는 7명의 상무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주석입니다. 7명이 실세죠. 그 다음에 그들을 포함해서 25명의 정치국원이 있습니다. 네. 이들이 이제 7명을 포함 25명이 있는데, 양재철은 상무위원이 아닌 정치국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는 아니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중국 외교부의 외교부장이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당에서
정치구원으로 하면서 외교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해 출신으로 상하이 외국어학교 나온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바스 대학하고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주중미 공사, 주중미 대사 지내고 2007년부터 13년까지 중국 국무원이 총리가 이끄는 우리 행정부는요, 거기 외교부장을 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각부의 장관이 국무위원을 무조건 겸하죠. 중국은요, 각부의 장관이 부장인데 모든 부장이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국무위원이 되는 부장이 있고 아닌 부장이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행정부인데 총리가 대장이고 부총리가 4명이 있고 국무위원이 6명이 있어서 도합 10명이 국무원에 구성합니다. 우리 얘기하면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근데 국무위원은 대개 공안부장, 우리는 경찰청장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뭐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외교안보 사람들이 주로 국무위원을 합니다. 이러한 국무위원, 10명의 국무위원이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플러스 정치위원하고 거의 겹쳐집니다. 양재츠는 그렇게 중국 국무원의 외교부장을 하다가 2013년에는 중국 국무원의 국무위원이 됩니다. 네, 부장을 달고도 한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17년에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부에서 움직이다가 당에서 외교 문제를 책임진 사람으로 간 거죠. 때문에 미국에서는 외교를 책임진 게 국무부 장관이잖아요.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은 항상 양재치를 상대합니다. 양이 외교부장을 상대 안 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대한민국의 외교청사령관은 누구냐? 국가안보실장이냐? 강경화 씨가 맡고 있는 외무부 장관이냐? 저도 헷갈려요.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보실 책임자인 안보실장이 양재치를 만났다면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의 총사령관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 안보실장은 미국의 볼턴이 했던 안보보좌관도 만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의 보좌관일 뿐이거든요. 근데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보좌하는 건지 실제로 외교를 이끄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만약에 외교안보를 이끄는 총책임자다 국가안보실장, 그렇다면 그 자리는요, 정직하게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네. 이 보좌관처럼 움직인다는 건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이고 대통령 뜻을 보좌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양재철을 만나면 대한민국 외교 수장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죠. 이 장관은,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대통령 수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외교는 외교안보는 누가 하는지 늘 헷갈린다는 겁니다. 네. 이러니까 대통령이 정식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또는 통일부 장관은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자의적인 대북관계, 외교정책, 이러니까 국가가 개인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네. 가장 국가에서 중요한 게 외교안보인데 외교가 졸가리가 없어지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략을 토대로, 한 정권의 전략이 아닌 국가 전략을 토대로 외교정책, 통일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과거에는 국정원이 바로 그런 역할, 국정원 컨트롤 타워 했는데 이걸 완전히 무력화시킨 게 문재인 정부다 보니까 대통령 뜻대로 가는 개인주의적 외교안보를 하면서, 그러면 대통령 하나만 딱 세뇌시키거나 장악하면은 바로 이 외교적 승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일본이 주권자인 순정을 딱 협박해서 나라 뺏어 먹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날, 다음날 순정은 일본에 협력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조선화 발표하는 정신 나간 국가 지도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문정부의 외교팀은, 안보팀은 언제 북한과 중국에 끌려가는 걸 면할 것인가? 중국을 다루지 못하면 남북교류를 포함한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잘 다뤄야 돼요. 꼼짝 못하는 논리로 중국을 몰아세워야 돼요. 야, 너 우리랑 국교 정상화했는데 북한하고 우리 전쟁할 때 너가 참전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북중 우호조약 깨. 그 다음에 너 지금 유엔 안보리 이사국, 상임이사국으로 한반도 비핵화 지지한다 그랬잖아. 해야 된다고. 그럼 북한이 핵 가졌으면 핵을 없애라고 하고, 모두 그래도 버티면 군사적으로 없애. 아니면 내가 한다? 이렇게 몰아세워야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미국과 합세해서, 중국 때 있는 미국과 합세해서 북한과 중국을 뛰어넘는, 좀 더 쉬운 얘기라면 이간질시키는 외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이겁니다. 세계 정세에 맞춰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 안보 노선을 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국제정치는 전쟁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허점을 보이거나 선택에 실패하면요,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좋게 얘기하면 착한 얘기를 하는데요, 착한 얘기는요 무능이고 무능으로 통하는 겁니다. 딱 먹히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방향을 좀 바꿔서 그래야 북한하고 통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을 거칠게 다루면서 저도 북중 우호적을 깨라. 네가 우리한테 미국과의 관계를 해서 이런 거 요구하면 너도 이거 해라 하고 내놔야죠. 이런 외교를 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